안녕하세요. 예성여고 공동교육과정 보건과목 수강생 여러분. 긴 연휴 잘 보냈나요? 오늘은 교과서 3단원 질병 예방 파트에 대해 수업할 거예요. 질병 예방 파트는 크게 만성 질환과 신체 기관별 건강관리, 감염병의 3가지 챕터로 구성되는데 먼저 4차시 감염병 예방관리 수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번 영상을 통해 감염병을 바로 알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 뒤 요즘 몇 달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강 문제인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는 무엇을 배웠는지 10초간만 떠올려 봅시다. 기억이 난 친구들도 있고 안 나는 친구들도 있죠. 지난 시간에는 건강 증진과 생애 주기에 대해 배웠어요. 건강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하고 건강의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학습할 모든 단원들을 지난 시간에 배운 건강 증진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잘 지켜줄 거라 믿어요. 모든 수업 자료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무단 캡처나 복제는 안 된다는 거 알죠? 이번 차시에서는 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경로, 주요 감염병의 증상, 신종 감염병과 재출현 감염병,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처 방안에 대해 공부해 볼 거예요. 4가지 소단원을 학습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증상을 설명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병문안 예절증의 개인적, 사회적 대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거랍니다. 첫 번째, 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경로에 대해 알아봅시다. 감염병이 왜 발생하는지, 어떤 경로로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전에 감염병이 대체 뭔지 먼저 알아야겠죠? 감염병은 바이러스나 세균, 기생충과 같은 여러 가지 병원체에 감염이 되어서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해요. 그럼 선생님, 전염병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전염된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전염병과 감염병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같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보통 전염병은 감염병 중에서도 전파력이 높아서 더 집중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질병을 말한답니다. 이런 감염병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병인, 숙주, 환경이라는 3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병인이 뭐고 숙주가 무엇인지는 차차 알아봅시다. 병인은 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을 병원체, 그리고 그 생물이 살고 있는 장소를 병원소라고 하는데 이 2가지를 합쳐서 병인이라고 한답니다. 숙주는 병원체가 되는 생물이 기생해서 살 대상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선생님 몸에 들어와서 증식을 하게 된다면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 선생님 몸이 숙주가 되는 거죠. 숙주의 나이가 고령이거나 신생아 등 질병에 취약한 연령인지, 숙주의 평소 생활 습관이 어떤지, 운동을 꾸준히 하는지, 위생 관리가 철저한지, 면역력이나 영양 상태가 좋은지 등이 숙주의 상태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환경은 크게 생물학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으로 나뉘는데 사회적 환경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의료 수준이 발달한 선진국에 비해서 소외되어 있고 의료 수준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에서 전염병이 더 쉽게 돌고 치료하기도 더 곤란하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병인과 숙주,
환경의 세 가지 요소가 저울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질병 발생의 생태학적 모형이라고 불러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숙주가 건강하지 못하고 면역력이 저하되어서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건강 상태가 무너지게 되고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지요. 감염병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다음으로는 이런 감염병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게 되는지를 6단계의 과정으로 살펴볼 거예요. 1단계는 병원체예요. 병원체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생물을 말하는데 병원체의 종류로는 바이러스, 세균, 진균, 리케치아, 원충생물, 기생충 등이 있어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조금 더 선생님이 설명을 붙이자면 그 차이는 혼자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세균 같은 경우에는 독립되어 있는 세포 형태로 혼자서도 어디서나 적절한 습기나 온도만 있다면 증식할 수 있는 반면에 바이러스는 단백질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딘가에 꼭 기생을 해야만 살 수 있답니다. 또 크기도 바이러스가 훨씬 작아요. 치료 방법에 있어서도 세균은 그 세균 자체를 죽이는 살균제나 항생제가 존재하지만 바이러스는 원인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가 없어서 대부분 증상을 치료하는 정도로 그친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이러스가 원인체이고 확실한 원인 치료가 아니라 사람마다 발생되는 증상을 치료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게 이해가 되나요? 진균은 다른 말로 곰팡이라고도 하고 리케치아는 세균의 한 종류이면서 또 원충 생물이나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기생충의 종류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2단계는 병원소예요. 병원소는 병원체가 원래 생활하는 장소로 인간, 동물, 흙, 물 등이 있어요. 병원체인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어디에서 생활하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인 거죠. 3단계는 병원체의 탈출이에요. 병원소에 살고 있던 병원체가 기침이나 재채기, 가래와 같은 호흡기 분비물이나 대변과 같은 분변, 혈액, 상처 부위에서 나오는 삼출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물 같은 것을 통해서도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이런 경로를 통해서 빠져나온 병원체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방법을 찾아요. 그 4단계가 전파 과정이에요. 전파 방법은 크게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의 두 가지로 나눠져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방울을 우리는 비말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비말이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바로 전파가 될 때 아니면 상처에서 나온 진물이 다른 상처 부위에 바로 닿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이 직접 전파인 거죠. 또 다른 예로 비말이 바로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책상 같은 데에서 튀게 되면 책상에 이제 비말이 남는데 그때 수분이 날아가고 남아있는 비말액을 누군가가 손으로 만진 이후에 자기 자신의 코나 입을 만지는 경우에는 간접 전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4단계의 전파 과정을 거치고 나면 5단계 새로운 숙주로 병원체가 침입을 해요. 보통 침입하는 경로는 병원체의 탈출 경로와 유사한 경우가 많아요. 호흡기나 소화기, 피부 상처 또는 임신을 한 산모의 경우에는 태반을 통해서도 새로운 숙주로의 침입이 가능하답니다. 마지막 6단계는 숙주의 감수성에 달려 있어요. 숙주는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생물이 기생을 하게 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인데 이 숙주의 현재 면역 상태나 영양 상태, 건강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병원체가 질병을 일으키고 일으키지 않고가 구분이 돼요. 만약에 감기 바이러스가
숙주에 침입을 해왔는데 이 숙주가 평소에 면역력이 너무 좋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없는 건강한 상태다 하면 아무런 증상이 없이 감기를 이겨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살펴본 것처럼 6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감염병이 발생을 하게 돼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전 자료에 올려주었던 코로나19의 감염병 발생 경로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코로나19 발생 과정의 6단계를 생각해 본 다음, 선생님이 지금 하는 이 강의에 다음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 질문에 6가지 문제를 올려놓았으니 거기에 답변을 달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강의에 등록된 6문제를 다 풀고 나면 확인할 수 있답니다. 감염병의 원인과 전파 경로에 대해 잘 이해한 줄로 알고, 두 번째, 주요 감염병의 증상에 대해 학습해 봅시다. 여기서는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혹은 내가 이미 경험했을 수도 있는 9가지 감염병의 증상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결핵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학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검진하여 발견을 하고 있는 질병이죠.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으로 전신이 쇠약한 느낌이나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 감소, 밤에 발열이 나타나는 등 전신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고 기침이나 가래, 또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객혈, 기침할 때의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의 국소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보통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이 있거나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올 때 결핵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유행성 이하선염은 주로 초등학생 시기에 많은 질병으로 볼거리라고도 부르는데 감염자의 절반 정도는 증상이 없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가장 두드러지는 증상이 열이나 근육통, 또 입안의 침샘이 커지거나 부어서 빨개지는 통증 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인플루엔자는 우리가 쉽게 독감이라고도 부르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형돼서 2009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도 증상은 비슷해요. 전신적으로 고열이나 근육통, 두통, 열로 인한 떨림 증상 등이 나타나거나 마른 기침이나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5년경에 유행했던 중동 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는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과에 속하는 바이러스 중의 하나로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폐렴이나 신장 기능의 부전 등의 합병증을 발생시키고 많은 사망자들을 낳게 했던 감염병이에요. 일본 뇌염은 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뇌염으로 발열이나 구토, 두통, 현기증, 복통, 의식장애나 혼수까지도 동반을 할 수 있고 보통 여름에 모기가 많이 나타나는 시기에 조심을 해야 하는 질병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3월 기준으로 제주와 전남 지역에서 일본 뇌염 매개모기를 발견하고 전국에 이미 주의보를 내렸답니다. A형 간염은 간에 염증을 유발하는 감염병으로 예전에 어른들 사이에서 술잔을 돌리면서 술을 마시는 문화가 있었는데 보통 이렇게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함께 섭취함으로 인해서 전염되고 증상으로는 고열이나 구역질, 복통이 있고 간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이기 때문에 소변 색이 진해지거나 얼굴이나 몸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은 AI라고도 불리는데요. 야생 조류가 매개가 되어서 발생을 하는 감염병으로 앞에서 말한 인플루엔자 종류와 마찬가지로 고열이나 근육통 등의 전신 증상과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 심한 경우에 폐렴이나 호흡 기능 상실을 초래하여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질병이에요. 마지막으로 풍지는 대부분 호흡기 분비물로 감염되는 질병으로 열이 남과 동시에 울긋불긋한 발진이 얼굴에서 시작해서 2-3시간 내에 머리, 팔,
몸통 등에 급속도로 퍼지는 증상이 나타난답니다. 풍진의 경우에는 임신한 여성이 감염되었을 경우에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에서는 더 주의해야 하는 질병이기도 해요. 9가지 주요 감염병의 증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청소년기에 흔하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유행성 감염병은 호흡기나 소화기를 통해 전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감염병의 경우에는 증상 시작 직전이나 시작 무렵에 가장 높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염을 예방하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증상을 공부한 이유가 되겠죠? 세 번째로 신종 감염병과 재출현 감염병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신종 감염병은 위에서 살펴본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이나 신종플루, 메르스 등 예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서 보건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전파와 확산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어요.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가장 이슈가 되었던 신종 감염병은 메르스였지만 코로나19도 전에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 병원체의 출현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이니 신종 감염병에 해당하겠죠? 재출현 감염병은 결핵이나 A형 간염, 말라리아 등 거의 사라졌던 질환들이 다시 출현해서 보건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을 의미해요. 결핵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700년경에 화석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오래된 질병인데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환경이 열악하고 먹을 게 없던 시절에 못 사는 병이라고도 불릴 만큼 취약한 계층에서 많이 나타나던 질병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끼니를 잘 안 챙겨가면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청년층에서도 많이 발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출현 감염병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감염병이 왜 자꾸 증가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양한데 지구온난화와 생태계와 환경의 변화, 교통의 발달, 인구의 증가 등으로 생활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연이 파괴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등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자꾸만 감염병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볼게요. 앞서서 감염병이 왜 발생하는지, 종류와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감염병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이제 이러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실천해야겠죠? 감염병은 개인과 사회, 국가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상황을 뉴스로 접하면 알 수 있듯이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들을 짐작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감염병이 한번 유행하게 되면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개인 차원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살펴볼게요. 정말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손 씻기가 대표적인 예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에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태어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매번 시기에 맞게 예방접종을 했을 거예요. 예방접종을 통해서 몸에 항체를 형성하는 것도 숙주의 저항력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하답니다. 또 개인의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휴식을 충분히 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해야 하며 소화기 감염도 있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음식물에 대한 섭취와 조리 방법을 잘 준수해서 개인 위생을 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해요. 병원을 방문할 때도 손 씻기나 기침 예절 등을 지키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겠죠?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감염병이 유행할 때 단체 활동을 자제하거나 연기하고 시기에 맞는 보건교육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해야 돼요. 또한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하여 등교나 출근을 중지시키고 감염병 모니터망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이를 진단, 치료함으로써 더 큰 전염을 예방하는 일을 해요.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감염병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보완하기도 하고 역학조사와 연구를 통해 예방 방법을 찾기도 하고 관리기구나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방역이나 소독, 검역 등의 활동을 하기도 한답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감염병 예방법이 일부 개정되기도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감염병의 원인부터 발생,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어요.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 적절히 대처하고 더 큰 확산을 예방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강의에서는 이번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나라에서 권고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